엄마와 쌍둥이 자녀가 같은 날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장례식에서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한 가지. 그날 세 개의 관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비 오는 아침, 침묵 속에 고요히 흐르는 눈물. 사람들은 슬픔에 잠겼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장례식이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그날 밤 누군가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순간 그 사람이 남긴 단 하나의 행동은 이 이야기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평생 잊지 못할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영혼의 속삭임이 들릴 준비가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대전의 차가운 4월 아침, 세 개의 하얀 관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었다. 장례식장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만이 부재의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가운데에는 어머니 은주, 한쪽에는 아들 민혁, 다른 쪽에는 딸 채린. 둘 다 겨우 10살이었다. 빗방울이 장례식장 유리창을 따라 흘러내리며 마치 하늘도 함께 슬퍼하는 듯했다. 촛불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세 개의 영정사진을 비추고 있었다. 가운데의 은주는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고 양옆의 민혁과 체리는 똑같은 교복을 입고 약간 수줍은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똑같은 별이 빛나고 있었다. 이런 비극이 어떻게... 검은 옷을 입은 한 노인이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은주는 38세의 간병인이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서 쌍둥이를 키우며 생계를 꾸려왔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노부모를 돌보는 일을 하며 자신의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그날 교회 합창단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그들의 차를 덮쳤다. 세 사람 모두 현장에서 사망했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대전 전체가 이 비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쌍둥이들은 학교와 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은주는 친절함으로 알려져 있었다. 은주가 돌보던 노인들의 가족들도 와서 눈물을 흘렸다. 은주 씨는 항상 내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돌봐주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흐느끼며 말했다. 꽃들이 장례식장 곳곳에 놓여 있었고 작은 어린이 오케스트라가 조용히 꽃밭에서를 연주하고 있었다. 그 음악은 마치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는 것 같았다. 장례식장 구석에서 김 씨라는 야간 경비원이 젊은 기자에게 비밀스럽게 말을 걸었다. 어젯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정이 조금 지났을 때 긴 머리를 한 어린 소녀가 장례식장에 들어왔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젊은 기자 민수는 호기심에 눈을 크게 떴다. 소녀라고요. 누구였죠? 모르겠어요. 카메라에 찍혔지만 그 아이의 얼굴은 볼 수 없었어요. 머리카락이 가리고 있었거든요. 김 씨는 주위를 살피며 계속했다. 그 아이는 촛불을 하나 켜고는 세관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그리고 뭔가 속삭였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다가갔을 때 그 아이는 이미 사라졌어요. 마치 유령처럼요. 하찮은다. 김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 영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보안 카메라 영상이 그냥 없어졌어요. 민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어떻게 그럴 수가... 그 아이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아니면 어쩌면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의 고통을 짊어진 것 같았까요? 김 씨의 눈에는 공포와 의문이 교차했다. 민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장례식장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 세 개의 관 뒤편으로 갔다. 그곳에는 조의금을 놓는 작은 상자가 있었다. 그 뒤에 민수는 아직도 따뜻한 촛불 하나를 발견했다. 누군가 일부러 숨겨둔 것처럼 보였다. 그가 촛불을 들어올리자 그 아래에는 비에 젖은 작은 쪽지가 있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펼쳤다.
거기에는 한 단어만 적혀 있었다. 언니 민수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다. 누가 이 쪽지를 남겼을까? 민혁과 체리는 쌍둥이였고 은주에게는 다른 자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민수의 기자 본능이 깨어났다. 이 가족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다. 빗소리가 점점 커지고 장례식장의 불빛이 잠시 깜빡였다. 마치 누군가가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는 신호 같았다. 민수는 촛불을 원래 자리에 두고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세계의 하얀관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리라고. 밖에서는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장례식장 안에서는 어린이 합창단이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라는 가사가 공간을 채우는 동안 세계의 영정사진 속 미소는 마치 비밀을 간직한 것처럼 보였다. 대전의 작은 교회 종소리가 이른 아침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졌다. 민수는 12시간 내내 노트북을 들여다보며 밤을 사운 후에 무기력함을 느꼈다. 어제 장례식장에서 발견한 쪽지가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언니, 누가 왜 이런 메시지를 남겼을까? 김 기자님, 커피 한잔 하세요. 신문사의 인턴 소연이 그에게 따뜻한 종이컵을 건넸다. 고마워. 소연아, 민수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가 알다시피 난 이 사건을 놓칠 수 없어. 여기에는 뭔가가 있어. 소연은 그의 컴퓨터 화면을 흘긋 보았다. 거기에는 은주와 그녀의 쌍둥이 자녀들의 사진이 있었다. 정말 슬픈 사고였어요. 온 동네가 충격에 빠졌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단순한 사고 이상일 수도 있어. 어제 장례식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그는 소연에게 촛불과 쪽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소연의 눈이 커졌다. 은주 씨에게 다른 자녀가 있었나요? 공식 기록상으로는 없어. 하지만 이제부터 그걸 알아내려고 해. 민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첫 번째 인터뷰는 은주가 일했던 요양원의 원장과의 만남이었다. 윤은주 씨는 우리 시설에서 6년간 일했습니다. 최 원장이 말했다. 그녀는 매우 헌신적인 간병인이었죠. 특히 치매 환자들을 잘 돌봤어요. 그들이 불안해할 때 노래를 불러주곤 했죠. 주부인주로론사. 그녀의 개인 생활은요, 쌍둥이들은 어디서 시간을 보냈나요? 그녀가 일하는 동안에요. 최 원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은주 씨는 매우 사적인 사람이었어요. 개인적인 일은 거의 말하지 않았죠. 하지만 아이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은 어린이 합창단에서 노래했어요. 박 목사님이 돌봐주셨죠. 민수는 메모를 했다. 박 목사님이요. 네, 태양교회의 박영수 목사님이요. 은주 씨는 그 교회 열심인 신도였어요. 그리고 쌍둥이들은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죠. 민수의 다음 목적지는 태양교회였다. 그곳은 대전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교회였다. 그가 도착했을 때 어린아이들이 합창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맑고 순수했지만 슬픔이 묻어 있었다. 우리는 민혁이와 채린이를 위해 노래하고 있어요. 박 목사가 민수에게 설명했다. 그는 50대 후반에 친절해 보이는 남자였다. 그들은 우리 합창단의 별이었어요. 하치지 않다. 합창 연습이 끝난 후 민수는 박 목사와 함께 교회 사무실에 앉았다. 창문 너머로 쌍둥이들의 사진이 놓인 작은 추모 공간이 보였다. 목사님, 은주 씨와 아이들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박 목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은주 씨는 9년 전에 이 교회에 왔어요. 그때 쌍둥이들은 아주 어렸죠. 그녀는 조용했지만 신앙심이 깊었어요. 항상 예배가 끝나기 전에 조용히 나가곤 했죠. 아마도 일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들이르, 쌍둥이들은요, 민혁이와 채린이는 특별했어요. 목소리도 아름다웠고 매우 똑똑했죠. 하지만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어요. 항상 함께 자기들만의 세계에 있는 것 같았죠. 민수는 펜을 돌리며 물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사고 전에 아이들이 합창단 활동을 중단했다고 하던데요. 박 목사의 표정이 변했다. 약간의 불편함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네, 사고 3주 전쯤이었어요. 갑자기 노래하기를 거부했죠. 이유를 물어봤지만 뭐라고 했나요? 그들은 소리가 무서워요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은주 씨에게 물어봤지만 그녀도 설명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민수의 기자 본능이 깨어났다. 다른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행동의 변화라든지. 박 목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은주 씨가 더 불안해 보였어요. 항상 주위를 살피고 핸드폰을 확인하고 마치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았죠. 상견단네. 민수가 더 질문하려는 순간 합창단 아이 중 한 명이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목사님, 지연이가 또 왔어요. 교회 뒤에서 보았어요. 박 목사가 갑자기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갔다. 어디 민수도 따라 일어났다. 지연이가 누구죠? 박 목사는 대답하지 않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민수는 재빨리 그를 따라갔다. 그들이 교회 뒤편에 도착했을 때 긴 머리를 한 소녀의 실루엣이 담장 너머로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지연아, 박 목사가 소리쳤지만 소녀는 이미 사라졌다. 저 아이가 누구죠? 민수가 다시 물었다. 박 목사는 한숨을 쉬었다. 우리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몇 달 전부터 교회 주변에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항상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죠. 쌍둥이들을 특히 주시하는 것 같았어요. 참대체로니 민수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혹시 그 아이가 장례식장에 나타났나요? 촛불을 켜고 박 목사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알았죠?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합창단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그중 한 명, 작은 여자아이에게 물었다. 너는 지연이에 대해 뭘 알고 있니? 아이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 언니는 비밀이에요. 채린이가 그랬어요. 그리고 아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채린이가 말했어요. 엄마가 우리더러 초록색 방에 대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초 때 민수의 등줄기를 오싹한 기운이 내려갔다. 초록색 방,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리고 지연이라는 소녀는 누구지? 박 목사가 갑자기 민수의 팔을 잡았다. 김 기자님, 이 일에 대해 기사를 쓰실 생각이시라면 조심하세요. 이 마을에는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민수는 목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은주 씨와 아이들은 단순한 사고로 죽은 게 아닐지도 몰라요. 박 목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그 비밀을 파헤치다가는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 순간 교회 종이 울렸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민수는 박 목사의 경고가 귀에 울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그가 반드시 파헤쳐야 할 무언가였다. 민수는 비에 젖은 우산을 털며 낡은 아파트 건물 앞에 섰다. 그는 은주와 쌍둥이들이 살았던 집을 찾아온 것이다. 4층의 허름한 건물은 사고 후 출입 금지 테이프로 봉쇄되어 있었다. 경찰 수사 중 무단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문에 붙어 있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겠지. 민수는 중얼거리며 주위를 살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테이프 아래로 몸을 숙여 문으로 다가갔다. 아파트 관리인에게 취재차 왔다고 말하며 얻은 열쇠로 문을 열었다. 실내는 어둡고 차가웠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식탁 위에는 아직도 반쯤 마신 물잔들이 놓여 있었고 작은 책가방들이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마치 주인들이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처럼. 민수는 조심스럽게 거실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쌍둥이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민혁과 체리는 대부분의 사진에서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어딘가 슬퍼 보였다. 은주의 사진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피하는 타입이었을까? 작은 복도를 따라 쌍둥이들의 방으로 보이는 곳에 들어섰다. 2개의 작은 침대와 책상, 장난감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대부분 밝은 색의 행복한 그림들이었다. 하지만 한 구석에 눈에 띄는 그림이 있었다. 3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는데 가운데 은주로 보이는 여성과 양옆에 쌍둥이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림의 구석에는 또 다른 소녀가 그려져 있었다. 긴 머리를 한 소녀였다. 그녀는 나머지 가족과 떨어져 있었다. 민수는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림 뒤에는 어린아이의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가족, 엄마, 민혁, 채린, 그리고 언니. 민수는 다시 한번 장례식장에서 발견한 쪽지를 떠올렸다. 그는 아이들의 서랍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학교 공책, 장난감, 일기장, 특별한 것은 없었다. 하지만 침대 밑을 살펴보자 숨겨진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더 많은 그림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 그림들은 이전에 본 것과는 달랐다. 어둡고 불안한 그림들이었다. 한 그림에는 양복을 입은 남자가 웃고 있었고 쌍둥이들은 테이블 아래에 숨어 있거나 묶여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다. 그림 한 장에는 이교장 선생님이라는 글씨가 휘갈겨 써 있었다. 민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이교장 선생님,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는 계속해서 아파트를 조사했다. 작은 부엌, 은주의 침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문 하나. 문은 잠겨 있었다. 민수는 문을 살펴보았다. 녹색 페인트가 문틈에서 벗겨지고 있었다. 초록색 방, 박 목사가 말했던 그 방이 바로 이곳일까? 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마침내 주방에서 가져온 칼로 간신히 문을 열 수 있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방은 완전히 초록색이었다. 벽, 천장, 심지어 바닥까지. 하지만 페인트는 오래되어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다. 방 안에는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장이 있었다. 누구의 방이었을까? 민수는 중얼거렸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인 노트북이 있었다. 민수는 그것을 열었지만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었다. 벽에는 학교 증명 사진이 붙어 있었다. 이 10대 소녀의 사진. 긴 머리를 한 소녀였다. 옷장을 열어보니 10대 소녀의 옷들이 몇 벌 걸려 있었다. 모두 오래된 것들이었다. 마치 수년 동안 아무도 이 방을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았다. 민수는 침대 밑을 확인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상자가 있었다. 이번에는 더 큰 상자였다. 그 안에는 더 많은 그림들이 있었다. 모두 쌍둥이들이 그린 것으로 보였다. 그림들은 모두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었다. 양복을 입은 남자, 쌍둥이들이 숨어 있거나 묶여 있는 모습, 그리고 종종 은주가 울고 있는 모습. 한 그림에는 이교장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더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민수는 방을 더 자세히 조사했다. 이불 속에서 그는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을 열어보니 10대 소녀의 일기였다. 첫 페이지에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정유진의 일기. 유진. 그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은주의 또 다른 딸일까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쌍둥이들만 있었다고 모두가 말했는데. 민수는 일기를 읽기 시작했다. 마지막 기록은 9년 전이었다. 엄마가 또 울었어. 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전화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어. 제발 그만해 주세요 라고 계속 말했어. 나는 누구인지 물어봤지만 엄마는 그냥 괜찮다고만 했어. 혼두겠네. 하지만 나는 알아. 그것은 이교장 선생님이야. 그는 엄마가 학교에서 청소로 일하기 시작한 이후로 계속 엄마를 괴롭혀 왔어. 엄마는 내게 말하지 않지만 나는 들었어.
그는 엄마에게 이상한 일을 하라고 강요해.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일자리를 잃을 거래. 우리는 그 돈이 필요해. 특히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민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는 일기장을 넘겨 더 읽었다. 오늘 이교장 선생님이 학교에서 나를 불러냈어. 그는 내게 엄마에 대해 물었어. 엄마가 집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 그는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어. 나는 그의 손길이 싫어. 모든 게 이상해. 한트제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 불안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엄마가 말했어. 우리는 이사를 해야 한대. 멀리. 그리고 내가 잠시 다른 곳에 가야 한대. 안전하기 위해서래. 엄마가 계획이 있대. 하지만 난 무서워. 이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찾아낼까봐. 엄마는 나에게 용감해야 한다고 말했어. 하지만 나는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 보내질지도 모르겠어. 이것이 마지막 기록이었다. 민수는 일기장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다. 유진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교장 선생님은 또 누구였을까? 민수는 방을 나와 은주의 침실로 갔다. 그는 서랍과 옷장을 뒤져 더 많은 단서를 찾고자 했다. 마침내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이 있었다. 한 사진에는 어린 소녀와 함께 있는 젊은 은주의 모습이 있었다. 소녀는 6살쯤 되어 보였고 긴 머리를 하고 있었다. 뒤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유진, 6살, 2011년. 또 다른 서류는 고용 계약서였다. 은주가 대전 성심사립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했다는 내용이었다. 계약서 하단에는 이정민 교장의 서명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수는 퇴직 신청서를 발견했다. 4년 전에 날짜가 찍혀 있었다. 은주는 사유 없이 갑자기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서명 아래에 손으로 쓴 작은 메모가 있었다. 나는 그들을 위해 침묵한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차멜토인 클라프테. 민수는 진실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가 알게 된 것들은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여기에는 더 깊은 비밀이 있었다. 방을 나오려는 순간 민수는 문 밖에서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아파트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재빨리 숨을 곳을 찾아 옷장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조용한 발걸음 소리. 민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누가 여기에 왔을까? 경찰 아니면 다른 누군가. 민수는 옷장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때 옷장 문틈 사이로 긴 머리를 한 소녀의 실루엣이 보였다. 이 방. 소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직 그대로네. 민수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까봐 걱정됐다. 소녀는 침대 쪽으로 걸어가 이불을 만졌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그리움이 가득했다. 갑자기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소녀는 화들짝 놀라 창문 쪽으로 달려갔다. 아래층에 경찰차가 멈춰서는 것이 보였다. 안 돼. 소녀가 속삭였다. 그녀는 재빨리 무언가를 침대 아래에 숨기고 방을 빠져나갔다. 민수는 소녀가 아파트를 떠날 때까지 몇 분 동안 더 기다렸다. 그가 옷장에서 나왔을 때 그는 소녀가 무엇을 숨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침대 밑을 살폈다. 그곳에는 작은 봉투가 있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있었다. 언니에게 난 아직도 네가 그리워. 9년이 지났지만 난 아직도 너를 찾고 있어. 엄마는 네가 안전하다고 말했어. 하지만 난 네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이 교장 선생님은 아직도 여기 있어. 그는 아직도 학교의 교장이야. 엄마는 항상 조심하라고 했어. 하지만 이제 엄마는 없어. 그리고 우리도.
민혁이와 채린이가. 편지에는 서명이 없었다. 하지만 민수는 이것이 민혁이나 채린이가 쓴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언니를 찾고 있었다. 유진을. 민수는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아파트를 빠져나갔다. 밖에는 경찰관 2명이 건물을 순찰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들을 피해 빠져나갈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성심 사립학교 앞에 있었다. 학교는 대전의 부유한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잘 가꾸어진 정원과 현대적인 건물이 인상적이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경비원이 물었다. 기자 김민수입니다. 이정민 교장 선생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물론 약속은 없었다. 하지만 민수는 자신의 기자 신분증을 보여주며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다. 경비원은 학교 측에 연락한 후 그를 들여보냈다. 교장실은 넓고 고급스러웠다. 창문 너머로 운동장과 아이들이 보였다. 이정민 교장은 60대 초반의 남자였다. 그는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친절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김 기자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최근 일어난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윤은주 씨와 그녀의 쌍둥이 자녀들에 관한 기사를요. 이정민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 아, 네, 정말 슬픈 일이죠. 하지만 그들은 우리 학교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은주 씨가 몇 년 전 이곳에서 청소로 일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정민은 잠시 생각하는 척했다. 그렇군요. 제가 모든 직원을 다 기억하지는 못해서요. 우리 학교는 상당히 큽니다. 산채. 그녀가 갑자기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정민이 웃었다. 김 기자님, 청소 직원들은 자주 바뀝니다.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경우가 많죠. 자세한 건 인사부에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유진이라는 학생은 기억하시나요, 정유진? 은주 씨의 딸이요. 약 9년 전에 이 학교에 다녔을 겁니다. 이정민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정유진이라고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학생은 기억나지 않네요. 9년은 꽤 오래된 일이니까요. 민수는 이정민의 반응을 주시했다. 그는 명백히 동요하고 있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은주 씨의 퇴직 신청서를 볼 수 있을까요? 기사 작성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이정민이 민수를 돌아보았다. 그의 친절한 가면이 잠시 벗겨진 것 같았다. 그건 개인 정보입니다. 김 기자님, 법적으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교묘한. 물론 그렇죠. 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3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정민은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다. 김 기자님, 조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과거는 그냥 묻어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그것이 당신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면요. 사무엘 존스. 민수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다. 그것은 분명한 위협이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냥 친절한 조언입니다. 이정민이 미소 지었다. 이제 다른 약속이 있어서요. 경비원이 입구까지 안내해 드릴 겁니다. 저때지단네. 민수는 학교를 나오며 이정민의 말을 곱씹었다. 그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유진, 은주, 그리고 쌍둥이들과 관련이 있었다. 다음 목적지는 대전시 문서 보관소였다. 민수는 기자 신분을 이용해 은주의 고용 기록을 요청했다. 몇 시간의 기다림 끝에 그는 은주의 성심학교 퇴직 신청서 4본을 받을 수 있었다. 신청서에는 4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다. 사유라는 비어 있었다. 은주의 서명 아래 아파트에서 본 것과 같은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다. 나는 그들을 위해 침묵한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지만 여기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었다.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쓰인 메모가 있었다. 그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들은 내 아이들을 위협했다. 영상은 가짜이다. 하지만 나는 증명할 수 없다. 민수는 이 메모를
여러 번 읽었다. 영상 어떤 영상일까? 그리고 누가 은주를 위협했을까? 그는 다시 문서 보관소 직원에게 접근했다. 혹시 정유진이라는 이름으로 된 기록이 있을까요? 9년에서 11년 전 사이의 기록이요. 직원은 컴퓨터를 검색한 후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이름의 기록은 없네요. 민수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유진이 존재했다는 증거는 분명했다. 일기장, 사진, 심지어 쌍둥이들의 그림까지. 그런데 왜 공식 기록에는 없는 걸까? 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도를 더 했다. 혹시 성심사립학교의 학생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2011년에서 2016년 사이의 기록이요. 직원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사적인 정보입니다. 법원 명령 없이는 볼 수 없습니다. 민수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모든 증거를 벽에 붙여놓고 있었다. 은주의 사진, 쌍둥이들의 그림, 유진의 일기 내용, 퇴직 신청서, 모든 것을 연결하려고 시도했다. 갑자기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익명의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 기자님.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다. 저는 유진에 대해 알고 있어요. 민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누구신가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을 말해 드릴게요. 유진은 9년 전에 강제로 입양되었어요. 은주 씨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했을 때요. 호시렌시다. 강제 입원이라고요. 왜요? 그녀는 이 교장을 고소하려고 했어요. 성희롱으로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어요. 이 교장은 이 지역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녀를 미쳤다고 몰아갔어요. 아들한다. 그리고 그녀가 입원해 있는 동안 유진은 입양되었어요.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어디로요? 유진은 지금 어디 있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은주 씨가 퇴원한 후 그녀는 유진을 다시 찾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몇 년 전 그녀는 유진을 찾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유진은 이미 다른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고 은주 씨는 그녀의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유진이 지금 돌아온 거죠? 왜 장례식에 나타난 윤은주와 쌍둥이의 비극 뒤 숨겨진 유진의 진실? 민수는 이 비밀을 파헤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이 충격적인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